아유, 한국 분들이 많아서 한국말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안희준 교수인데요.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져가지고 네, 갑자기 부담이 좀 됩니다. 저는 원래 영상 쪽 전공했고, 연구도 그쪽으로 주로 논문도 그쪽으로 쓰는데, 사실 랭귀지 모델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지금도 뭐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작년에 챗GPT 뜨면서, 뭐 저도 써보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긴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올 5월 말쯤에 제 지인이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온프레미스 서비스를 하나 개발하면 이제 돈이 좀 될 것 같다,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은퇴 한 10년 남았는데, 뭐 은퇴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공부 좀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서머리로 얘기를 드리고요. 대부분 다 아시는 걸 텐데, 그, 미리 내에서 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관련돼서 제가 혹시 그,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냥 함수인데, 함수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튜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너럴한 함수죠. 그래서 그 함수 파라미터만 잘 최적화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입력에 어떠한 출력도 만족할 수 있다. 뭐 이게 기본 개념이고, 너무나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내용인데, 결국은 어려운 게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 이 문제를 못 풀어서 이제 몇십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프리 힌튼이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15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저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하나는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현재 입력에 대해서 입력에만 의존해서 출력을 내놓는 그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영상 이미지 처리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순차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시간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 연관성을 우리가 뽑아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왔던 입력의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테이트 풀한 시스템을 갖습니다. 뭐, 뭐 전기전자나 전산 쪽 전공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 만들 때도 컨비네이셔널 로직 갖고, 그다음에 뭐 그 시퀀설 로직으로 나누듯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서 뉴럴 네트워크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랭귀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시퀀스 모델을 당연히 적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퀀스 모델을 정말로 이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서 사람들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은 한국어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다 임베딩해서 정보를 이제 추상화를 해가지고 그 한 문장 전체를 다 하나로 압축한 다음에, 그 전체 하나의 문장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문장을 영어로 하나씩 뽑아내는, 영어 단어로 뽑아내는 형태의 이런 식의 번역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게 RNN으로 불리는, 대부분 뭐 GRU라든가 뭐 LMTS, 뭐 모든 그 기존에 사용했던 시퀀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이 1차원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시퀀스가 길어지면
앞에 처음에 들었던 말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간단한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가 들으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잘 되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긴 문장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뭐, 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앞에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게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똑같이, RNN에서도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을 잘 못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해결을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더 의아한데, 일단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해진 건 뭐냐면, 이, 입력 들어온 것을 1차원적으로 해서 압축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입력 자체를 그냥 풀어놓고, 그 하나하나를 다, 그 위치랑 그 각각의 의미를 다 하나씩, 아, 뽑아내서 문장을 번역을 하거나 새로운 문장을 만들 때 그 전체를 다 입력받은 그 자체대로 그대로 거의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는다던가, 약해진다던가,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하나의 임베딩 벡터에다가 꾸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 개수는 뭐 5천 개 단어인데, 그 5천 개 단어를 예를 들어서 뭐 한 500개 정도의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꾸겨 넣는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정보가, 충분히 상세한 내용까지 담길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00개 단어가 있으면 5천 개 단어가 있으면 5천 개 단어의 각각의 의미를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그거를 다, 아, 연결해서 풀어서 우리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과 같은 이제 성능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셀프라는 거는 이제 자기 문장 내에서 그, 어텐션을 한다 그래서 셀프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뭐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가 없다라는 한글이 영어로 바뀔 때 다른 그러니까 한글 문장과 영어 문장 사이에 어텐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냥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문장 안에서 단어들끼리의 서로 간의 어텐션을 우리가 개선한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아 연구자들이 이제 오픈 소스로 올린 건데, 일단 이렇게 단어가 들어오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임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 일정한 사이즈의 숫자 벡터로, 우리가 임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숫자로 바꿔지게 되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벡터 값을, 그걸 밸류라고 부르는데, 그 벡터 값을, 우리가 어텐션을 하려면은 그 다른 단어하고의 어텐션 정도,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지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어텐션이라 그러는데, 그 어텐션을 계산할 때 임베딩된 밸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퀄이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내고 한 중간 단계에서 그 다음에 어, 연관성을 따져야 된 단어에서는 키라는 걸 만들어낸 다음에 그 퀄이랑 키를 크로드, 벡터 프로덕트 내적을 보통을 해서 그것이 크게 되면 연관성이 높은 거고 그 값이 작으면은 연관성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어텐션이 되겠죠. 어텐션 레벨이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그, 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실질적인 세멘틱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트랜스포머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요거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모델은 인코더하고 디코더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 이 트랜스포머가 기본적으로 그 언어 번역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코더와 디코더가 존재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인코더는 예를 들어서 한글말을 이해를 하는, 언더스탠딩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언더스탠딩 된 걸 바탕으로 해서 말을 생성해내는, 제너레이티브 하는 그런 영어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나 문장들이 들어오면 그 문장에 있는 각각의 단어들, 토큰들에 대해서 임베딩을 하고요. 어, 임베딩을 하고 임베딩 된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쿼리랑 키 벡터로 만든 다음에 걔네들끼리 서로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그 단어들 간의 상관성을 계산을 하고 그 상관성으로부터 그 밸류 값을 변화를 시킵니다. 원래 들어왔던 밸류 값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요 계층이 레이어가 보통 최소한 뭐 한 다섯, 여섯 개, 많게는 뭐 100개, 뭐 요즘에는 100개가 넘어가는 GPT-4나 뭐 GPT 3.5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수십 개가 넘어가는 레이어가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인코더 파트고 이쪽은 디코더 파트인데 이제 GPT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인코더 파트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코더 파트는 제거를 하고 디코더 파트만 사용한 게 GPT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입력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추출해내는 게 주로 목적이기 때문에 디코더보다는 인코더만 사용해가지고 그 의미를 추출해내는 예를 들어서 뭐 세멘틱 어널리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가 이제 합쳐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따로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난리가 난 거는 기본적으로 디코더만 사용하는 모델들이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쓰는 거라든가 뭐 지금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뭐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코더 온리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로 드린 거를 조금 다시 이제 그 그림으로 다시 풀어 드리면 이 하나하나의 이제 토큰들에서 나온 이제 임베딩된 벡터들이 아, 그 쿼리 벡터와 이제 키 벡터로 이제 다시 매핑이 되는데 요걸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결국은 학습에 의해서 요게 이제 그 학습이 돼서 이제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밸류에서 쿼리가 나오고 키가 나오는 각각 나오는데 이 쿼리 값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나온 다른 단어들의 이제 키값하고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어텐션이 나오고 그 어텐션하고 이 다른 단어의 그 밸류 값하고 곱해져 가지고 그 웨이팅이 된 값이 최종적으로 다음 레이어에서의 이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레이어인데 요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다섯 여섯 개 많으면은 뭐 수십 개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의미 값이 단어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의미 값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담게 하는 형태로 바뀌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의미가 살짝 바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붙이게 된 거고요.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림상으로 이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요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블로그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내드린 링크에 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은 뭐 제가 설명한 것보다 뭐 몇 배는 더 정확한 설명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그 단어의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의 위치 값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 값의 정보를 이제 인코딩해서 넣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기법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 디퍼런스, 그 거리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 거리를 집어넣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사이노소디알 방법이라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사인 함수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사인 함수처럼 이런 값을 집어넣어서 그것들의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요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값인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원래 그 인베디드 된 값, V 값, 밸류에다가 더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형태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어랑 달리 한국어는 사실은 포지셔널 인코딩 관련돼서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그 어미 구조가 있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의 영향이, 아, 그 어미에 의해서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 정보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런 거를 실험해 볼 만큼 정도의 뭐 경험은 없어서 뭐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 요 정도는 다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트랜스포머 임플리멘테이션 레벨로 들어가시면 임플리멘테이션 직접 이제 코딩을 안 해보셨으면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는데 요렇게 그 앞에서 그린 그림 그대로 돼 있어요.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임베딩, 그 토큰이 들어오면 벡터 값으로 바꿔주는 임베딩 모듈이 있어야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트레이닝된 파라메터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학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학습이 된 걸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와 디코더 모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리니어 모듈 헤더라고 하는 그, 어, 계층이 하나 이제 그 풀리 커넥트드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이제 뒤집어 놓고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 그림은 밑에서부터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 클래스의 모양은 보통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일단 보통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뒤집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인코딩 쪽은 여기 인풋 임베딩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이노소디알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밸류가 들어온 것을 프로젝션, 키 프로젝션, 밸류 프로젝션, 큐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것들이 곱해져가지고 서메이션 된 것이 아웃풋으로 프로젝션에서 출력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거치고 다시 이제 리니어 레이어 뭐 한두 개 정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사실은 뭐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직렬형 구조로 돼 있고요. 어텐션 레이어가 하나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멀티 헤드라 그래서 저런 게 여러 개가 쓰입니다. 여러 개가 쓰이는데 그게 뭐 어떤 헤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지는 않은데 뭐 어떤 것들은 뭐 이런 어떤 그 정보를 좀 더 추출하고 어떤 놈들은 저런 정보를 추출하고 어떤 놈들은 좀 뭐 디테일한 정보를 추출하고 어떤 놈들은 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뭐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측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 디코더도 뭐 구조 자체는 뭐 거의 동일한데 이제 여기 이제 디코더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중간에 이 크로스 어텐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코더에서
그러니까 입력 쪽에서 뽑힌 정보가 디코더 쪽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고, 이게 마찬가지로 아, 여러 레이어가 걸쳐서 이제 처리가 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고,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인코더나 디코더나 거의 똑같은데, 중간에 이 디코더 쪽은 크로스 어텐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이게 그 GPT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어요. 저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보통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보통 샘플링 할 때 쓰는 파라미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맥시멈 뉴 토큰, 그 최대로 몇 개 단어까지 얘가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템퍼레처, 그 다음에 탑 K, 뭐 탑 P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맥시멈 뉴 토큰은 뭐냐면은 디코더에서 이게 결국은 이제 코주얼 모델이라 그래서 앞에 이미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거든요. 끝말잇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가 뭐 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뭘지를 얘가 GPT 모델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 단어가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이 전체 레이어를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가 예를 들어 나는 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그 나는 오늘이라는 단어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이 문제를 내고, 그럼 나는 오늘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어가 예측이 정확하게 뭐 하나가 100%고 다른 게 뭐 확률이 0%고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놈, 가장 확률이 가장 높은 놈을 우리가 찾아서 소프트맥스를 씌워가지고 확률이 제일 높은 놈을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GPT 모델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에 항상 똑같은 대답만 하는 이제 재미없는 우리가 챗봇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템퍼레처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로짓을 우리가 나눠주기를 합니다. 이걸 나눠주게 되면 확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플랫해지게, 그러니까 확률 차이를 좀 줄여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노멀 또 확률적으로 요거를 샘플링을 합니다. 랜덤하게. 항상 항상 맥시멈의 그 확률을 가지고 있는 단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시멈 근처에 뭐 한 10개, 뭐 20개 중에서 뭐 하나를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좀 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도 항상 똑같은 답이 오지 않고, 저런 답이 나왔다, 이런 답이 나왔다,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여기다가 이제 보통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자세한 거 정확하게 그 코딩 레벨이나 인터널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그 카파티라고 그 스탠포드 졸업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에서 유명한 그 딥러닝 강의를 처음에 학생 시절에 뭐 사실은 교수 이름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교수보다 이 사람이 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것 같고, 이미 그 당시에 대학원 다닐 때 더 교수보다도 많이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의를 만들어서 지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똑똑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앨런 머스크가 이 사람을 데리다가 저기 그 테슬라 자율주행 프로젝트 책임자를 시켰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최근에 오픈 AI에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는데, 뭐 이것저것 막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근에 뭐 하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일반 대중을 위해서 그 GPT 모델을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레벨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자 분들은 이 사람 그 GitHub랑 강의도 온라인 강의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 뭐 1시간짜리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람 강의가 한 10개짜리 그 제로 투 히어로라는 이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다 필요 없고 하나 딱 들으시면 돼요. GPT 그 스크래치부터 만드는 GPT 강의 하나만 1시간만 딱 들으시면 어 모든 게 굉장히 그 뭐 찝찝했던 게 싹 해결이 될 정도로 깔끔하게 설명을 합니다. 역시 뭐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크나이저랑 토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어 여기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서브 워드 토크나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을 어떤 거는 단어를 쓰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단어들을 쪼개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어근별로 우리가 사용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보캐블러리 셋에 없는 단어들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영어 계열에서는 이제 갖게 되는 장점이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번에 그 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그 단어, 그 실라버스 하나하나 또는 그 자음 모음 하나가 하나의 토큰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챗 GPT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선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데서 요번에 나온 클로바 X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어에 맞게 돼 있으니까 토커나이저가 한국어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훨씬 더 토커나이저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문서나 이런 걸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 토커나이저가 한국형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것은 뭐 믿어 의심하기 할 필요가 없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요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그 오픈 AI 사이트에 가시면 오픈 AI.에 들어가시면 토커나이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넣어 보시면 그 GPT 3.5와 GPT 4에서 토크나이제이션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단어가 쪼개지는지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보여주고 토큰 개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다음에 캐릭터 개수는 몇 개고 토큰 개수는 몇 개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깔끔한 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GPT 1, 2, 3 가면서 뭐 지금 얘기 드린 모델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그냥 사이즈, 그다음에 학습 방법, 요것만 이제 달라진다고 얘기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GPT-1은 그 입력되는 토큰 사이즈가 512 토큰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고, GPT-2에는 그것의 두 배인 1K 토큰이 들어갈 수 있었고, GPT-3에서 2048개, 2K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레이어 개수가 벌써 90개가 됐죠. 90개. GPT-3에서 벌써 레이어 개수가 90개가 됐습니다. 전에 보니까 미리네에서 지금 스페이스 코렉터 쓰는 게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6개짜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벌써 6개에서 96개로 엄청나게 그 레이어가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GPT 3.5에서는 4K로 올라갔고 GPT-4로 가면은 이게 8K로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레이어 수는 보시다시피 크게 안 변했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파라미터 개수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1.5빌리언에서 뭐 170빌리언으로 뭐 지금은 사실은 GPT-4는 뭐 대충 나오는 바로는 GPT-3 사이즈의 모델이 여러 개가 그 협업을 해서 동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보통 대충 한 10개 정도로 곱하면 보통 전반적으로 뭐한뭐
뭐 1070빌리언 정도 사이즈의 파라미터의 네트워크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 그 1070빌리언 파라미터만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우리가 보통 그냥 연구실에서 쓸 수 있는 GPT GPU로는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의 보통 한 15빌리언짜리 미들 사이즈라고 보통 부르는데 미들 사이즈 모델을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커머셜 모델은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 그 다음에 뭐, 빙, 그 다음에 구글에서 나온 바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쭉 가고 있고, 뭐, 크로바, 뭐, 중국이나 뭐, 한국에서는 이제 크로바 X, 그 다음에 NC 소프트에서도 이제 뭐, 나온다 그러고, 뭐, LG에서 나온다고, 삼성에서 나온다고, 뭐, 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커머셜 모델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다른 행보를 보이는 놈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메타 주크버그 회사에서 얘네들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이 GPT 모델을 자기네들이 오픈 소스화해서 라마 모델이라고 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메타 AI 여기 라마의 M자가 메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음이 라마 동물 이 특이한 저기 좀 흔하지 않은 이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을 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모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비쿠나라든가 뭐 알파카라든가 이런 같은 라마 계열의 동물의 이름을 이제 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깅 페이스라는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허깅 페이스가 원래 얘네들이 원래 프랑스계 엔지니어들인데 얘네들이 미국에 와서 이 이 커머셜화 오픈 AI가 클로즈화 하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뭐, 개인적으로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지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오픈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네가 회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허깅 페이스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 개의 회사들이 그러니까 여러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를 올릴 수 있고, 그 모델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지금 또 히트를 쳐가지고 허깅 페이스도 지금 기업 가치가 엄청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의 사실은 다 써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알파카라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나온 네트워크부터 비쿠나 그다음에 GPT-4 All 뭐 이건 노트북에서 도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스타코더라는 것과 그다음에 위자드 코더 뭐 이런 계열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코드 라마 2 저기 페이스북에서 이제 라마 버전을 세컨 버전을 요번에 냈죠. 그래서 그 버전에 기반한 네트워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사실은 세미나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시간도 벌써 제가 한 30분 정도 썼네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사실 몇 가지 퀴즈라든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 오픈 AI에서 이제 원래 GPT 모델은 기본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은 이제 끝말잇기만 계속하는 모델인데 그게 실제로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말을 만들도록 좀 글로벌하게 테스트 좀 약간 좀 뭐랄까 한 레벨 추상적인 레벨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RLHP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저게 뭐냐면 결국은 그냥 reinforce learning이라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요게 좋다, 이건 별로다, 이거보다 낫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해서 학습을 더 시켰다라는 얘기고요. 사람이 휴먼 피드백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피드백을 주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 피드백을 주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만들어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챗GPT를 훈련을 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랭귀지 모델에 비해서 여전히 오픈 AI 모델이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본 모델 자체는 비슷할지라도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쓸모 있게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은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다 뭐 아시겠지만 그 컨텍스트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뭐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스포 모델 자체는 스테이트리스 한 번 입력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다이얼로그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 그 나눴던 대화를 같이 다음번에 입력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샘플링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 어,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 그 GPT 모델을 사실은 큰 회사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인 튜닝 하는 것도 이제 거의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요즘에는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오픈 AI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한 몇 주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자기가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픈 AI가 얘기하는 기준에 의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자기만의 새로운 그 GPT 모델로 파인 튜닝을 해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돈은 받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비용이 보통 그냥 원래 일반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보면 한 5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가격 책정된 걸 보면 그냥 일반 모델을 사용했을 때 뭐 100원이다 그러면은 한 500원 정도 내야지 자기가 튜닝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약간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각광받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인공 기술적으로 잘 몰라도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뭐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비전공자들 특히 뭐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도 달려들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캐나다에 있는 그 제 지인하고 그 경제학 하신 분인데 그쪽하고 이거 관련돼서 연구를 좀 해보자고 지금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제로샷 러닝은 이제 그 이그젠플 없이 질문에 답을 이제 얻는 그런 거를 제로샷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원샷은 이그젠플 하나 주고 그 이그젠플 통해서 그 GPT 모델이 그 어떤 식의 답을 해줘야 되는지를 지가 알아서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 전에 학습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 개수를 여러 개로 늘리는 걸 이제 퓨샷 러닝이라고 하는데 제 경험을 로 바탕을 해보면 아, 한 투샷, 쓰리샷 정도만 집어넣으면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성능이 잘 나오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GPT가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거를 발전시켜서 요즘에는 아, COT, 그다음에 TOT, 요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논문도 많이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뭐 사실은 테크니컬하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코딩도 사실은 몇백 줄 정도 짜가지고서 논문 하나 뚝딱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쪽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사이즈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그 플로팅 포인트, 싱글 프리시전 포인트,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GPU에서 보통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32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GPU에 보통 제공되는 플로팅 포인트 16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사이즈가 반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사이즈가 여기서 여기로 반으로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트 8로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으로 또 줄고, 그거를 4비트로 줄인다, 2비트로 줄인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이제 가난한 연구자인 경우는 좀 큰 네트워크를 돌려보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GPU 제일 큰 게 24GB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짓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요거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캐나다 대학에서, 캐나다가 아니라 그 캐나다인가 워싱턴,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빗앤바이트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요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GPTQ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이 되는 방법이고요. 사실 얘가 이제 훨씬 더 압축률이 좋았는데, 최근에 빗앤바이트에서 4바이트, 4비트까지 이제 줄여주는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로 하게 되면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요거를 좀 더 선호하는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0바이트, 60빌리언짜리 모델도 저희가 요걸 사용하게 되면 제 GPU 40, 4090이죠. 4090 그 24 기가바이트짜리 비디오 램 갖고 있는 GPU에서 지금 잘 돕니다. 도는데 뭐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판스 타임, 미리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트랜스포머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린다. 뭐 몇 초 걸린다. 근데 서브 세컨드 안에서 우리가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결국은 이제 계산량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계산량은 결국은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개수와 토큰의 개수, 그 다음에 컨텍스트 위스와 그 다음에 GPU의 사양, CPU의 사양, 이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챗GPT에서도 이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챗GPT API에서도 제공되고 있고, 허깅 페이스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API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웹소켓을 사용해서 이게 응답이 다 출력이 다 나왔을 때 리스판스라는 것이 아닌, 요거를 그 토큰이 하나 나왔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제공해주는 스트리밍 방식이라 그러죠.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응답 타임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싱크로너스, 더 컨커런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레이턴시는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리 내에서는 GPU가 이제 사용 코스트가 높아서 CPU로 사용하고 싶다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현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CPU에서 인퍼런스 할 때, CPU에서 인퍼런스 할 때 상당히 좋은 속도와 성능을 보이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은 그 Ctrans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도 돌려봤는데 상당히 동작은 잘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아, 문제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뭐 다른 랭귀지 기반으로만 주로 돼 있고, 한국어 관련돼서는 거의 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돌려보니까 속도는 진짜 굉장히 빨랐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파이터치나 텐서플로에서 제공되는 모델에 비해서 거의 4배 가량 속도가 나오는 걸로 봤고요. 그 제가 해보니까 초당 한 500 토큰, 즉 대충 한 250, 초당 250 단어가 처리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제 컴퓨터에서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직관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뭐 미리 내에서 이제 CPU에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문제다. 그러면 한번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C트랜스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인퍼런스만 합니다. 학습하는 기능이 없는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얘랑 쌍으로 다니는 게 뭐냐면, 오픈
뭐더라, 이게, 하여간, 이게 트랜슬레이션 관련된 건데, 오픈 MNT 프로젝트에, 이게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어에는 기본적으로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학습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유틸리티 같은 거나 그 앱스트랙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 학습을 하시고 학습이 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모델을 여기 보시는 툴을 가지고 이게 그 파일 변환을 해주면 그 C 트랜슬레이트라는 걸 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본 바로는 상당히 성능이 괜찮다. 그래서 한번 그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제가 한국어 쪽은 그렇게 잘 그 체크를 못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얘기 드릴 부분은 없는데 그 미리 내에서 하는 게 스페이스 코렉터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는 원래 기본적인 대부분의 토크나이저에서는 스페이스 자체는 그러니까 그 알파벳 기반의 그 유럽어 관련돼서는 이 스페이스 관련된 것은 토큰으로 어사인을 안 하고 그냥 단어하고 단어 사이에 그러니까 토큰하고 토큰 사이에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유현수 사장님 하시는 쪽은 조금 그 관련돼서 좀 뭐 따로 좀 뭐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제가 뭐 하는 프로젝트라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그 텍스트 투 SQL 프로젝트를 올 한 6월부터 6, 7, 8, 3개월 정도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지금 결과가 뭐 좀 애매하게 나와서 지금 상용화로 바로 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챗GPT 4로 하게 되면, 상용화를 바로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현재.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온프레미스로 프라이빗 GPT 모델을 사용하는 게 목적인데, 현재 제가 위자드 15 빌리언짜리로 했을 때는, 아, 원하는 성능이 지금 하고 좀 거리가 멀고요. 저희가 이제 그 30빌리언짜리를 돌려보고 싶은데 돌려보긴 했는데 제 컴퓨터에서 4바이트, 4비트로 압축해서 돌리니까 결과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GPU가 좀 큼지막한 게 있으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 만든 애들 주장은 자기네들 모델이 아, GPT 3.5보다 성능이 좋다. 거의 4.0 수준이다. 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 사기를 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주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주로 포커스하는 게 그 테스트 이벨리에이션 할 때 주로 파이썬을 주로 기준으로 이벨리에이션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파이썬 데이터로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어, 제가 관심 있는 주로 SQL 데이터는 보통 5% 미만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성능이 걔네들이 리포트하는 성능은 뭐 오버롤한 랭귀지 그 코딩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저는 이제 텍스트 투 SQL만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리포트한 성능과 제가 관측하는 성능하고는 좀 갭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용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말씀드렸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저기 뭐 다 아시는 건데 반복했을 것 같은데 뭐 혹시나 해서 그냥 쭉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